자, 첫 번째 챕터에 나와져 있는 이제 마지막 강좌인 8번째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라는 거 진행할게요. 자, 이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왜 특례라는 거로 들어와져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소위 위에 있었던 금융소득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소득이 발생이 돼서 소득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면 각각의 소득금액까지는 다 뽑아야 돼요. 각각의 소득금액을 다 뽑고 그리고 그걸 더한 게 종합소득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소득금액이 나와져 있는 종합소득금액이 나오고 그대로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소득금액과 관련돼서 다시 보는 요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사업소득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 그리고 우리 소득세 기초개념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원래 개인별 과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개인별 과세이면 우리가 맞벌이 부부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을 거예요. 각각 하는 게 맞다. 근데 거기서 무슨 예외를 줬었냐면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다시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공동사업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다. 내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 그러니까 부당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서 적발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이랑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매일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손실 났을 때 세법에서는 어떻게 봐주는지 그 얘기가 이 특례 규정에 있어요. 그 정리를 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특례 얘기가 우리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건 다 이론으로 출제합니다. 실기로는 출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네. 왜냐면 제가 그래서 계속 종합소득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으로 무조건 출제. 그럼 처음에 나오는 부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부터 갈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렇게 글씨 나오는 거 그대로 보시면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계산된 걸 무엇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 범죄자 잡으면 시인하다 부인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지금 시인이 아니라 뭐로 나와져 있는 부인으로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산되어 있던 부분이 부당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엇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나오는 적용 요건을 볼게요. 적용 요건. 자, 그럼 이 적용 요건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을 잠시 볼 건데, 그럼 잠깐만요. 제가 펜 기능이 뭔가 좀 이상하네요. 왜 넘어가지 못하고 이럴까요? 중간에 펜 기능이 나와지면 제가 그냥 스톱은 시킬게요. 네. 이게 지금 눌리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손을 좀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올게죠. 요거 없어질 때까지만 잠깐 기다릴게요.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제가 기능을 눌렀더니 또 요게 또 열리네요. 요 창을 제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참 재밌는 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아주 불편한.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 적용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적용 요건은 왜 있냐면, 무조건적으로 부당행위로 보아서 계산된 걸 부인시키는 게 아니라 이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 요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을 했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오는 부분이 내용을 봤더니 당신이 배당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였을 때 이걸 검토하겠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안 들어온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안 들어오는 게 무슨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로소득 안 들어오죠? 그렇죠? 이자소득도 안 들어오죠? 왜냐면 이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다라면 사실상 불법적인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우리 연금도 안 들어오죠. 왜냐면 연금은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의 요건에 맞춰서 금융사에서 나오는 돈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또는 공적연금사에서 나오는 돈이다 보니까 이게 부당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기타가 왜 여기에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모 사람을 얘기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는 기타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데 국세청에서 5월 달에 통지문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신고를 하라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이 사람 이상한 거죠. 아니 나는 지금 근로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종소득세 신고를 하래.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나 이 통지서 왔는데 난 그런 부분 신고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근로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그냥 끝나요. 왜냐 합산하는 나머지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세청에 소위 말해서 자기 관할지에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줬겠죠. 국세청에 있는 직원이 이거 어느 회사에서 이런 소득 신고가 있다. 근데 이분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난 그런 회사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득에 대해서 난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었던 건 뒤에 추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서 딸의 이름을, 여자 직원이거든요. 딸의 이름을 빌려서 무엇을 하는 자기가 돈 받아야 되는 데다가 딸의 인적 정보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이 딸은 황당한 거죠. 아버지한테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일단락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회사 뒤져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터지겠죠.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도 사실상 남의 명의를 신고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양도는 신고가 올바른지 항상 봐요. 국세청이.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이제 문제됐던 사람을 기타로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사업이 탈세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자, 그리고 요 1번에 있는 이런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서 무슨 부분? 이 해당 거주자와 누구의 부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었을 때 내가 조금 들여다볼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특수 관계인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기업에 가면 누가 있더라? 우리는 대표라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회사에 다니다 보면 이 대표에 누가 측근이라는 표현 참 많이 쓰지 않아요, 여러분? 측근. 자, 이 측근들이 회사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자, 일은 안 하는데 진짜 허위 등록해서 비용을 빼가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허위 등록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실제 일을 안 하는데 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와 관련되는 이 측근들을 우리 뭐라고 보자? 특수관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특수관계인. 그런데 대표만 들어오지 않고요. 대표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대표를 뺀 임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원도 있겠죠. 그래서 임직원도 다 특수관계인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임직원들은 누가 또 특수관계인 범위 더 넓혀지냐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 자녀, 그들도 특수관계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과의 거래가 있었다면 한 번쯤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부분에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무엇하겠다고 그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그래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지금 부당행위에 대한 계산이 됐다라고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2번과 3번이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저희는 다시 넘어갈게요. 자, 부당행위 거래와 관련된 유형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가 나와져 있냐면, 자,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샀다. 그럼 여러분, 자산을 사면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시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토지를 샀는데 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7억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시가보다 높게 샀잖아요. 회사 입장을 놓고 보면 여러분, 비싸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우리는 가격을 좀 더 다운시켜서 사고 싶지 누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까요? 근데 이걸 지불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특수 관계인이니까 소위 아들이 갖고 있는 땅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내가 회사에 갖고 있는 돈을 밖으로 빼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져간 돈, 내가 갖고 있었던 걸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고, 그리고 그들한테 이제 명의를 넘겨주면서 내가 돈을 받을 건데, 어쨌든 이 자산을 밖으로 빼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있는 가격보다 무엇할 것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넘겨주겠죠.
그래서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판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부분의 관계가 나왔다라면 부동산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1번의 형태가.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이라든지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무엇하거나 대부하거나 빌려줬다는 얘기죠. 제공했었다라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회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2%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럼 2%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는 돈을 빌려주면서 10원 한 장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거를 왜 해요, 여러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단서가 붙어요, 여러분. 다만 누구에게? 직계 존비속. 자, 존속은 부모님이고요. 비속은 자녀이겠죠. 자, 이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존보식이 그 주택에 실제 살고 있고 거주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우리 무엇하지 않겠다.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제외시키겠다.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고요.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런 무수익이라는 건 회사가 이 자산을 왜 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자산이에요. 회사하고는 전혀,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밖에 특수 관계인의 거래로 인해서 우리 부담해야 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그것도 부당행위 거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거 얘기해주고 네 번째는 1, 2, 3과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라면 그것 또한 특수관계인의 거래면 다 우리는 지적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자 하시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얘기가 이제 요 얘기가 들어와요. 자, 이 얘기는 왜 얘기하냐면 자, 공동사업 소득 분배와 공동사업 합산과세 부분. 이것도 일종의 부당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개인별 과세를 하라고 했으면 각각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소득 분배에 대한 서류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부분? 야, 너 지금 부당했네. 세금 더 깨내고 싶어서 니네 실질적으로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는, 아니, 둘이 동업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하고 있는 것처럼 한 거잖아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부당이죠, 여러분.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사업 분배에 대한 부분 얘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용어가 들어와요. 그럼 일단 공동사업장을 무엇으로 봐라? 하나의 거주자로 봐라.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회사 등록은 코드가 몇 개이다? 하나인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도 하나일 거고. 그래서 회사 등록을 하나로 개인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소득금액 산출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도 다 할 거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계산되어 있는 결산서는 당기손익을 놓고 우리 세무조정한다고 했죠. 그 조정에 의해서 우리는 소득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당신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그 소득 분배에 맞춰서 무엇 해라? 아이, 분배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계산된 소득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무엇 하시라? 아이, 분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득금액 산출이 안 되면 분배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 부분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런 과정들 진행할 땐 개인 사업자 얘기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법인의 위주로 수업을 하니까. 근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들어가면 회사 등록 정보에 여러분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를 개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개인으로 바꾸면 뭐가 뜨냐면 지금 현재 너 혼자서 사업하니? 아니면 너 공동 사업하니?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혼자 사업하는 분들은 그냥 끝이에요. 근데 공동사업하는 사람은 거기에 공동사업자라는 걸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무슨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 공동사업자여서 얘가 소득금액이 5억이 나왔는데 5억 자체를 이 사람 하나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5억에 대해서 소득 분배가 70대 30이다. 그럼 한 사람은 3억 5천으로, 한 사람은 1억 5천으로 신고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표시가 돼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주된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대부분 제가 아까 70이라고 했으면 그 70%에 해당 사람이 주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표시를 아예 내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 해라? 각각의 본인들의 무엇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라.
그러면 이건 사업소득과 관련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분배를 한 거죠. 근데 아까 70%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회사에서 나온 사업 말고도 나는 지금 현재 다른 데서 기타 소득이 발생된 게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분배받은 70%인 3억 5천에 기타에서 발생됐던 금액이 있어서 그 기타 소득 금액을 무엇해서 이제 그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산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셨을까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분배된 소득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까지 가야 이게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계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건 공동사업자냐 아니냐라는 거 정도밖에 못 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사업소득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너가 지금 현재 제조도소매 사업소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느냐 그건 구분시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는 다른 내용들은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까지 가야 볼 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합산. 제가 분명히 이것도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분배하는 거는 합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합산하라고 하는 건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주자 1인과 그와 관련된 특수 관계인이 지금 현재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면 인정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내용을 다 찾아보니 야, 이 사람 실제 회사에 출근 안 한대. 전혀 일하고 있지 않대. A가 혼자 하는 사업이야. 근데 B도 같이 신고했네. 그래서 50대 50이 소득 분개를 하겠다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초과 누진세율 얘기했을 때 여러분 1200, 4600, 8800 이렇게 해도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0, 4600, 8800, 그 다음 1억 5천이에요. 그 다음 3억이고 그 다음에 5억이에요. 전 뒤에 끝나는 금액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억이었었다라면 실질적으로 8800 초과 1억 5천 사이에 들어가는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제일 높은 세율, 그걸 한계세율이라고 한 적 있죠. 그게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50대 50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로 끝나요? 5천 대 5천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5천 대 5천이면 우리 실질적으로 4,600 초과 8,800 구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1억 5천까지 가는 구간보다 세금의 부담이 내려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그래서 탈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1억으로 신고하면 더 높은 세율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낮은 세율로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나 동업하고 있어 라고 서류를 내고 우리 소득 분배는 50대 50이야 라고 신고를 하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얘네가 동업하는지 보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됐다라면 너 그건 소득분배 못해. 하지 말고 그냥 무엇해라. 너네들 중에도 주된이 있겠지. 그래서 그 주된 사업자의 소득 금액으로 봐서 우리는 하나로 정리할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주된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자, 여기 음영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게 세법에 정해진 규정이에요. 그럼 일단 1번이 안 되면 2번으로, 2번이 안 되면 3번으로, 3번이 안 되면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 분배율이 큰 공동사업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50대 50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허위를 했다라면 저하고 제 동생하고 둘이 동업하는 것처럼 서류 냈다. 저도 50이고 동생도 50이다. 그럼 여기 1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공동사업 소득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금액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된으로 보겠대요. 근데 2번도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로 가라. 3번도 안 되면 뭐로 가겠다? 네 번째,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한 자로 가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된자를 결정을 하고 그쪽에 합산을 시키긴 하지만 지금 무슨 부분? 이 특수 관계인이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된 공동사업자 외에 특수 관계인이 있을 건데 그 특수 관계인도 일정 부분 책임은 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얘기는 해요.
그래서 소득 분배율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 납세 의무를 누구도 특수 관계인이 들어왔던 사람도 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무엇하는 사람들 많다. 동업하는 것처럼 내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기장대행 하실 때 이게 진짜 하시는 거 맞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불법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부분, 결손금. 제가 회사 등록에서 공동사업자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했고 본인이 선택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회사 등록에 개인으로 바꾸고 들어가서 보시면 무슨 부분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 갔더니 이 사람이 제조동소매를 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얘기.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것 때문에 중요해요. 자,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을 놓고 봤더니 크게 이렇게 나눠요. 무슨 부분으로 나누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임대업을 하고 있니? 근데 여러분 임대라는 건 많죠. 기계를 임대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임대할 수도 있고요. 그쵸? 우리가 리스라는 제도까지 있다는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부분을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하고 있는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으로 반드시 구분 신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외라고 쓸게요.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이라고 쓸게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부동산 임대소득과 그렇지 아니한 소득 구분하라고 했다라면 그러면 회사 등록에 가서 그 외 소득이면 무엇으로? 나 사업소득이에요 라는 코드로 여러분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그걸 안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 근데 부동산 임대는 두 개로 나뉘어요, 여러분. 무슨 부분으로 나뉠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도 임대를 하죠. 상가도 임대를 하죠. 크게 나누면.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에 대한 임대가 있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임대가 있더라. 이것도 임대가 예전에는 이 두 개만 나눴어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와 그렇지 않은 거. 근데 지금은 무슨 부분? 자, 지금 부동산 임대가 아닌 건 사업으로 키를 넣어주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무슨 부분? 상가냐 그렇지 않냐라는 걸 또 넣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신고할 때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게 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업소득자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손금은 사업소득자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회사 등록에서 세팅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넘어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상용화 프로그램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다 가능해요, 여러분. 네, 홈택스에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직접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회사 등록에서 정리한다. 그럼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따 보시자고요. 그리고 자,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이 나왔어요. 여러분 결손금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다? 여러분 손해 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회계상의 용어를 가지고 오면 지금 내가 열심히 벌은 수익과 내가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이 있는데 누가 더 크다? 비용이 더 크다. 결론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뭐가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는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단기에 벌어들인 손실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벌어들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손실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어디에서는 세법에서는 결손이 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금. 그러면 여기 결손금이라고 하는 건 언제 걸 말한다? 당해 연도 소득이요. 그래서 해당 연도의 소득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금년도에 대한 부분이란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건 2021년도에 신고하고 2021년도 건 2022년도에 신고하니까 그럼 2021년도 입장에서는 이 결손금은 몇 년도 걸 말한다. 2020년도 1월부터 12월 달 거 정리했더니 결손이 났어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2월 결손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 앞에 2월이 붙은 거.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당해 연도에 대한 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과 관련돼서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서 넘어오는 거죠. 과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결손 난 걸 무엇하였다? 이월하였다예요. 그래서 과거에 손실을 무엇하였다? 우리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은 누구냐? 이런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자, 그리고 양도소득도 결손금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팔았어요. 절대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나는 국민주택 규모이고 고가도 아니고 집을 그런데 세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럼 그중에 한 채를 팔았다. 그럼 양도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빚을 너무 많이 얻은 상태에서 집을 지금
내가 무엇했고 하나를 샀는데 이거 더 갖고 있다간 계속 손해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집값도 오르지 않고. 그러면 우리 왜 깡통주택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형태면 빨리 파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팔았더니 내가 무슨 부분, 내가 살 때 들어간 돈, 그리고 내가 이자를 냈던 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많이 쓴 게 되는 거죠. 팔았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양도 차익이 아니라 뭐가 생겼다? 양도 차손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양도 차손이 일종의 결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손금 인정되는 소득을 물어보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손실을 이월해서 가지고 다닌 이월결손금은 양도소득은 인정이 안 돼요. 무조건 사업소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회사가 결손이 나면 이 결손금은 어떻게 주자? 공제라는 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2021년도에 또 사업을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계속 사업자니까 열심히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21년도에 드디어 이익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이익에서 누구를 빼자? 아이 결손을 빼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됐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공제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를 2021년도에 정리하는 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2020년도 걸 2021년도로 끌고 왔으니까 2월 한 거죠? 그러면 얘는 2월 결손금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손금 공제란 용어는 안 들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자, 일단 이제 소득세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 소득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슨 부분? 우리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류과세.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종합과세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분명히 결손금이 나올 수 있는 소득은 누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에서는 제가 마이너스 무슨 부분이 500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하고 있더라. 이 사람은 그 직장도 있어서 근로소득도 있더래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 근데 근로소득은 여러분 결손이 날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내가 낼 세금은 없다라는 경우는 있어도 결손이 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여러분 제가 금액잔 다 뺐어요. 근로소득이라는 금액을 계산하고 나니 사업소득 금액은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근로소득 금액은 지금 현재 양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수가 700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공제라는 제도가 없으면 근로소득 700이 돼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지금 종합과세 하라고 했잖아. 그럼 두 개를 무엇해라? 합산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러면 이 합산을 할 때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무엇할 수 있다? 뺄 수 있다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을 내겠다라고 해서 대상으로 가져가는 소득금액은 얼마만 끌고 가겠다? 200만 끌고 가겠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손금 공제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2020년도에 결손 났던 거 2021년도에 내가 사업을 쭉 해서 이익이 나면 우리 이 결손금 공제 받을게 라고 했던 이 부분은 2월 결손금 공제라는 표현이고 지금 이 부분은 똑같은 연도에 나와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용어를 계속 분리시켜서 쓰는 거예요. 이게 개인 사업, 이게 소득세의 특징 중에 또 하나예요. 우리 법인세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떤 순서이냐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 수업할 때 무슨 얘기 해드렸었냐면 절대로 순서 바꾸지 마세요. 우리 배우는 순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제일 먼저 배운 소득이 뭐다? 우리는 이자, 그쵸? 그 다음은 배당, 그 다음은 사업, 그 다음은 근로, 그쵸? 그리고 연금소득.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를 배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결손금이 어디서 생겼다? 사업에서 결손이 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공제 순서는 어떻게 간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위에 봤더니 누구한테 먼저 빼라? 근로소득 있어? 그럼 근로소득 먼저 빼. 연금 있어? 그럼 연금 빼고. 그런데도 아직 결손이야. 너 기타 있니? 그거 빼고.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써준 소득이 다 있지는 않아요. 있으면 순차적으로 빼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업은 마이너스 500인데 근로는 700이었다고 했지만 사업은 마이너스 500인데
근로는 200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안 돼요? 우리는 200 빼고 오히려 마이너스 300이죠. 그럼 세금 안 내요.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무엇해요? 올해 공제 못 받았으니까 다음 연도로 300은 넘겨야 되겠죠. 그럼 다음 연도에 가서 2월 공제를 하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패턴으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을까요? 그 부분. 그리고 여러분 양도소득은 결손금은 인정하지만 다른 소득에서 무엇은 하지 않는다? 절대로 공지를 해주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양도는 우리 종합과세로 배웠어요. 분류과세로 배웠어요. 분류과세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제 제도는 없어요. 다만 결손금이라는 용어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쪽에 썼던 거 제가 분명히 지웠어요. 뭐요? 우리 임대와 누구를 구분해라. 부동산 임대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 자, 그러면 그게 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자, 사업소득에 들어가서 봤더니 당신이 부동산 임대라고 하는 데에서 무엇이 생겼더라? 결손이 생겼더라. 아,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된 결손금도 다른 소득,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자, 거기에서 공제할 수 있느냐? 아니, 넌 못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금년도에 부동산 임대에서 결손이 나면 이 결손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2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너 부동산 임대에서 그때 이익 났어? 그러면 다음 연도 이익에서 이익 공제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업과 그렇지 않은 걸 무엇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등록에 그 코드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 그리고 추후에 발생하는 이거는 미래 얘기겠죠. 추후에 발생하는 우리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무엇해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부동산 임대에 아니 상가와 주택을 다 그냥 해주면 좋은데 여기 또 누구는 빼래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는 빼래요. 그럼 이런 주택은 빼란 얘기잖아요. 그럼 주택은 그냥 일반적인 사업에 끌고 들어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상황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 코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월 결손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2월 결손금 얘기. 자, 2월 결손금 공제는 반드시 기억하실 건 우리는 몇 년 이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발생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10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업자이신 분들이 아예 금년도에 우린 판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쓴 돈이 더 많아요. 그냥 내년에 신고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실 이유가 아니죠. 손해가 났으면 그대로 손 났는 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진짜 이익이 나면 그 부분에서 무엇하면 돼요? 전년도에 손해났던 부분, 결손났던 부분을 공제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보셔야 되는 건 2월 결손금 공제는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 여러분 사업소득만 남겨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이제 순서대로 그대로 갈 거니까 어떻게 등장이 돼요? 우리는 지금 앞에 누가 있다? 이자가 있고 배당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그 다음 근로가 있고 연금이 있고 기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2월 된 결손금이잖아요. 2월 된 결손금, 금년도 결손이 아니라 그럼 2월 된 거면 사업소득에서 당연히 금년도에 뭐가 날 수 있어요? 이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무엇해라? 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시켜. 빼. 공제해. 그래서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손은 지금 얘가 결손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근로부터 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넘겨받은 건 사업소득이 무엇이라면 이익이 났다면 여기서부터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사업소득이 붙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으로 공제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단서를 달겠죠.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 앞에서 결손금도 안 된다고 했었죠. 네, 그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민할 게 있어요. 무슨 부분? 지금 나는 올해 결손이 난 게 있다. 당해연도 결손금. 자, 그런데 나는 전년도에도 또는 전전년도에도 결론적으로 과거에 결손이 난 게 있어서 우리는 2월 결손금도 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공제 먼저 받아야 될까요? 자, 결손금이 먼저일까요? 2월 결손금이 먼저일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결손금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더라. 동시에 있는 경우는 누구부터 한다?
결손금 공제부터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거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도 소득 금액이 양수로 남는다라면 무엇해라?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아라. 이게 원칙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지에 있으면 결손금 공제 우선 적용한다. 그럼 이거 교재 없을 거예요. 써주세요. 네, 이게 사지선다에 이거 가끔 물어봐요. 법인세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소득세는 이런 부분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쪽이긴 해요, 특례가.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이쪽을 조금 건들 거고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문제 낼 때 살짝 걸어서 내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챕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중에 전산실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 세무 2급 기준, 근로소득 쪽, 그쪽은 절대로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비과세 요건들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실 것.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론 문제 출제하는 부분에 다 엮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